그렇게 이것을 유식을 배우시려면 다른 책하고는 달라가지고 전문 용어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3번, 왜 오직 10분이고 대상은 없다고 하는가? 읽어보면 왜 이런 사고를 하게 되었을까? 왜 바깥에 저렇게 엄연히 있는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는가? 알고 있던 온갖 철학이 다 생각난다. 굳이 철학적 소양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음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또한 마음을 떠난 바깥에는 결코 세상이 없다면 마음이 사라질 때 세상도 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럼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도 사라지느냐?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공이 되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참 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마음을 다 없애버리면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서가모니는 침묵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이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럼 이 세상은 없다 하면은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어떤 말들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는 말씀을 안 해버립니다. 그렇게 물으면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연기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전부 허상이다.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 우주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세상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것을 서가모니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건 불필요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식으로 자기 이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못된 지식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조상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잘못된 착각들을 배운 거예요. 잘못된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꾸며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답을 해준다고 해도 그 자기가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그런 주장을 할까? 이런 의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유식사상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 의문도 없이 뜻을 오해하게 된다면 슬픈 일이다. 공부는 일단 상식에서 시작하여 상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에게도 상식이듯 옛 유식론사들에게도 상식이었다. 그러나 옛 유식론사들은 그 상식에 대해 하나하나 질문을 했다. 그래야 그 상식을 뛰어넘었다. 유식론사들이 망상에 사로잡혀 그런 주장을 펼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자. 유식론사들은 당시 다른 부파에서 실제 한다고, 진짜로 있다고 이해하던 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래야 모든 법이 우리의 식을 떠나서 결코 실체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증명하였다. 소위 세법, 심법, 심소법, 불상응행법, 무위법, 이것을 오위라고 해요. 오위백법이라고 합니다. 5개의 큰 과목에다가 그 밑에 세부적인 것이 100개가 있습니다. 아비달마 부사론에서는 오위 75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큰 과목에 75가지의 세부 사항이 있는데 유식은 거기에서 25가지가 더 더해가지고 오위백법입니다. 이것은 19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91페이지를) 보시면 심법과 심소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법에서 8가지 안, 이, 비, 설, 신, 말라식, 아리아식. 그 다음 심소법에는
5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법하고 심서법을 합하면은 59가지죠. 그러면은 41개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색법이 11가지고 불상응행법이 24가지고 무위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다가 도표에다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법이 됩니다. 여기 이 대목에 가면 또 배울 겁니다. 무위법 등이 식을 떠나서 홀로 있지 않다고 증명하였다. 색법은 안, 이, 비, 설, 신과 색, 성, 향, 미, 촉 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신법은 육식 등 주된 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1식, 2식, 3식, 5식, 6식, 7식, 8식 이것을 신법이라고 그래요. 심소법은 믿음, 탐욕 등 부수적인 마음을 말한다. 이건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불상응행법. 이 불상응행법이라는 것은 색이라든지 심이라든지 하고 상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색법하고 신법에서 색법도 아니고 신법도 아닌 것을 불상응행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 것은 이라고 하면 상응은 비슷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불상응행법은 색과 비슷하지도 않고 식과 비슷하지 않는 법이다. 이는 목숨은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목숨이라고 하는 이거. 그 다음에 소리가 아닌 음절, 소리 말고 음절, 그러니까 미운, 원망 이런 음절,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문장 이런 것들은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응하지 않는다 해서 불상응해요. 등이다. 무위법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무위법은 진열을 말한다. 그러면 정명 가운데 색법이 결코 식을 떠나서 홀로 있지 않다는 것 정명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색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번역어가 오늘날 불교 학계에서는 통일되지 않는다. 색법을 뭐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색법을 뭐라고 하죠? 물질. 색법을 그러니까 색법이라고 하면은 이 바깥에 있는 이 물질,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나 번역가 오늘날 불교학계에서는 통일되지 않는다. 각자 나름대로 물질이다, 대상이다 등 다양한 번역어를 쓰고 있다. 하여튼 보통 색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 밖의 바깥 세상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상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색법이 마음을 떠나 있지 않음을 증명하면 바깥 세상이 마음을 떠나 있지 않음을 증명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 색법이 이 나무입니다. 이것이 색이니까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이 비설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의식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안이 비설신이 없어도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의식이 없어도 이것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합해가지고 나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있으면은 우리가 눈이 있건 눈이 없건 바깥에 나무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아니비설 신이가 없으면은 바깥에 나무가 있든 없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합을 해갖고 만드는 것이 이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라고 하는 이 바깥 대상은 우리 마음 바깥에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나무는 이 의식 속에 있는 정보들입니다. 우리의 업력이에요. 업력. 우리의 업력에 의해서 이 나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온입니다. 또 이거 보면 보통 색법은 극미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극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조그마한 먼지 같은 것을 극미라고 해요. 보통 색법은 극미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쉽게 이해하자면 색법을 일단 물질로 볼 때 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극미이다. 참고로 자연과학에서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탐구하였다. 한때는 원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핵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소립자라고 이렇게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가장 작은 알갱이가 모여 큰 것을 이룬다는 사유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 극미가 실제로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성불교에서는 이 책상을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저 책상을 만든다. 그렇지만 책상에 이 칠판을 만든다. 그러면 칠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지수화풍은 있다. 그러면 그 지수화풍은 뭐냐? 극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래 해도 극미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마음 바깥에 물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공법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극미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극미를 또 쪼개고 뭐 끝까지 쪼개면은 극미라고 하는 그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극미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부파불교예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그 극미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류라고 이렇게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지만은 소성불교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런 바보짓을 했겠습니까? 극미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에서 아공법공이라고 하고 자랑을 하지만 소성에서 아공법류라고 무시를 하지만 그 법류라고 하는 그 유는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극미가 실제로 있는가? 만약 극미가 부피가 있는 알갱이라면 또 나눌 수가 있다. 따라서 그 극미도 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시로 있는 것일 뿐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말하면 힉스예요, 힉스. 그러니까 원자가 있고 원자 속에 보면 양전자, 중성자, 이제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적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힉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극미가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 힉스 이론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극미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끝을 갔을 때는 엄청나게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면 그 무엇은 임시로 만들어진 것임으로써 진실되지 않다. 불교 내외의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더 작은 알갱이를 극미라고 주장해보자. 그래도 그것에도 부피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반복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번에는 극미에 부피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부피가 없다면 색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니다. 그렇게 부피가 없는 것이 화합하여 큰 덩어리가 되고 빛을 받으면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자. 과연 극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는 부피가 있는 산물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극미가 진실로 있지 않은데 극미로 이루어진 산물이 진실로 있다는 주장은 승인되지 않는다. 그럴듯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면 유식론자들은 내 앞에 보이는 산물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힘든 나중에 더 힘들겠지만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유식론 권 1의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자. 그런데 식이 일어나 나타날 때 그 크기의 배소에 따라 뭘로 한꺼번에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 많은 극미를 별도로 변화하여 하나의 사물로 화합하여 만드는 것은 아니다. 두드러진 색에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자를 위하여 부처님께서 극미를 말씀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집착을 없애고 색을 분석하게 하고자 한 것이지 여러 색에 극미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있다고 하신 것은 아니다. 유가사, 유식론자들은 가상의 지혜로서 두드러진 색의 모습에 대해 점차로 없애고 분석해 나가 분석할 수 없는 데 이르러 극미라고 임시로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그 이름을 빌려서 말한다. 비록 이 극미는 오히려 방분, 즉 부피는 있지만 분석할 수가 없다. 만약 다시 이를 분석한다면 곧 흑공처럼 되어서 색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극미의 색의 끝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만든 것은 지수화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